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한국편에 이어서 이제 외국편 반드시 암기할 연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외국 연도니까요. 외국 연도에서 우리 사회복지는 이제 정책과 실천인데 이제 정책의 역사에서 먼저 큰 틀에서의 역사를 먼저 좀 그려보면 여기 보면 이제 비민법 이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비민법 단계, 민간활동 단계, 그 다음 이제 사회보험 단계로 오게 되죠. 사회보험 단계, 그 다음 이제 복지국가 단계로 이어집니다. 자, 근데 이 빈민법 단계는요. 빈민법은 빈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공공부조 제도인 거죠. 자, 이건 이제 오늘날의 공공부조가 돼요. 여기가 공공부조. 이 공공부조의 역사에서 우리 영국의 역사에서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년에 엘리자베스 빈민법부터 1800 여기 이제 1601년인데 1834년에 대종구빈법 또는 이걸 이제 신구빈법이라고도 하죠. 그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연도 가지고 여기서 장난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도는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이제 처음은 이제 어떻든 1601년 그다음에 끝이 이제 1834년의 신구빈법이고요. 엘리베이터 빈민법 다음에 정주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피넷랜드법, 공장법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장법이 굉장히 빈민을 혹사시키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의 그 교구의 지하 감옥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빈민들이 아주 혹사당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나온 법이 바로 여기 길버트법이에요. 이 길버트법과 스피넷랜드법은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길버트법과 스피넷랜드법이 좋은 법이다 보니까 구빈세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구빈세가 여기서 증가되게 되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개정구빈법이에요. 신구빈법. 그래서 이 신구빈법은 구빈세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압정책으로의 회귀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 신빈민법이. 자, 이게 이제 우리 빈민법 단계에서 주요 이 법률이고, 그다음 이제 민간활동 단계에서 이제 COS와 SHM, 이 COS가 자선조직협회입니다. 그다음 이제 SHM은 인보관 운동인데요.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이 바로 우리 실천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실천의 역사. 그래서 이 민간활동 단계를 전문적 사회복 실천의 출발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전문적 사회복 실천의 출발. 자, 그래서 이 COS로부터 자선조직협회로부터 개별사회 사업이, 그 다음 이제 인보관운동으로부터 집단사회 사업이, 그죠? 그 다음 이제 COS와 SHM, 이 둘로부터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죠. 이렇게 3대 방법론이 여기서 지금 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회보험 단계로 오게 되면은요. 사회보험 단계에서는 중요한 것이 독일과 영국이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4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했을 때,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산재보험, 그 다음 실업보험, 우리나라 이제 고용보험이 이제 되게 되는데, 어떻든 이제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질병보험, 이 이제 독일은 이제 질산연이죠. 질산연, 즉 질병보험이 이제 건강보험이죠. 그다음에 이제 산이 산재보험, 연이 누령 폐질연금인데,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실업보험,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에, 실업보험이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어떻든 이제 어, 가장 먼저 이게 만들어진 것이 질산연은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다음 이제 실업보험은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죠? 순서 알아야 돼요, 순서. 특히 이제 독일 거, 질산연이다. 즉,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다. 순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이제 복지국가 단계로 오게 되면은요, 복지국가 확립기. 복지국가 확립기가 이제 여기서 이 1920년부터 1945년까지 복지국가 확립기라고 해요. 근데 이 시기에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바로 이제 미국에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되는 거.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영국에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되죠. 그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1920년부터 45년 사이잖아요. 그죠? 35년, 42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 황금기 보면 복지국가 황금기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를 복지국가 황금기라고 해요. 물론 이제 70년대 중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1975년까지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1950년대와 60년대는 복지국가 황금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1950년대와 60년대는 복지국가 황금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맞는 문장으로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이제 여기를 제1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제1의 길은 사회민주주의가 이제 주도한 것이고 중도 좌파에 해당되는 물론 이제 중도 우에 해당되는 이제 케인즈도 여기 황립기와 이제 황립기 황금기까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케인즈 경제 이론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복지국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1의 길이라고 할 때 여기는 이제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지국가 위기기는 얘가 이제 정의라고 한다면 황금기가 이에 대한 반어로 등장한 것이 복지국가 위기기거든요. 이에 대한 반어로 등장한 것이 그래서 이 복지국가 위기는 복지국가 축소기라고 해요. 1975년 이후에 약 30년간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복지국가 위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죠? 복지국가 위기기는 신우파가 주도했죠. 그죠? 신우파. 우리가 이제 이 신우파는요, 신우파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신우파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를 신우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우에 해당되죠? 이 극우. 그래서 이제 이 황금기가 보편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기기는 복지국가를 축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복지를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기기를 축소기라고 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제3의 길은 여기가 여기가 반이라고 한다면, 이해된 반으로 등장했다면, 제1의 길도 아니고, 그죠? 제2의 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1의 길도 지양하고, 제2의 길도 지양하고,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고, 이 둘의 단점은 배제하고 장점만 묶어서 합해버린 것. 그게 바로 정반합의 원리로서, 그죠? 합으로서 제3의 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길의 문제는, 23회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3의 길 잘 공부를 해 놓아 두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정책의 큰 틀이라고 본다면요. 역사라고 한다면 이제 실천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실천은요. 여기 COS와 SHM, 즉 자선조직과 인보관 운동이 전문적 사회복 실천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실천의 역사에서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여기로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COS, 즉 자선조직협회는 결국 개별사회 사업인데, 이 자선조직협회 우회방문원들이 있었잖아요. 이 우회방문원들은 중류층과 상류층들의 부인들이었거든요. 중류층과 상류층의 부인들.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무급 자원봉사자였잖아요. 그런데 1900년이 넘어서면서, 그죠? 1900년대 이분들이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유급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자가 아닌 것이죠. 직업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900년부터 1920년대까지를 전문직 확립을 위한 노력 단계라고 말을 해요. 실천의 역사에서. 예. 그래서 이제 1900년부터 1920년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플렉서너가 이제 우리한테 비판한 게 있죠. 그죠? 1915년에 플렉서너가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사회사업 전문직인가? 라고 하는 논평을 내면서 사회복지 전문직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졸지 이제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우리 사회복지 어머니인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되죠. 이 지금 여기 연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연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 리치몬드 선배님께서 리치몬드 여사가 1917년 사회 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제 진단주의학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주의학파는 1920년대 이후에 이제 진단주의학파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리치먼드의 사회 진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능주의 학파가 이제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능주의는 미국에서 1929년에 대공황이 있고 이 대공황이 있을 때 이때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1929년에 밀포드 회의가 있었어요. 밀포드 회의가. 근데 이 밀포드 회의에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이 방법론의 분화기식이거든요. 여기 보면 전문직의 분화기예요. 1920년부터 1950년대까지가.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게 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말을 하려면 이 8가지 요소를 포함을 해야 돼라고 해서 밀포드회에서 개별 사회 사업의 공통 요소 8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22회 시험에서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걸 집단 사회 사업이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죠? 어떻든 이제 이 밀포드 웨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법론의 분화기에 들어가지만 그죠? 1929년이니까 20년부터 50년대까지 분화기 사이에 들어가 있지만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통합기의 내용입니다. 그죠? 통합기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오토랭크의 기능주의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진단주의 학파는 아까 리치몬드 여사가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했을 때는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그대로 답습해버렸어요. 우리한테 전문직 아니라고 그러니까, 니들만 전문직이냐? 우리도 치료할 수 있어. 치료자야. 라고 하는 이 전문직으로서의 이 치료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그대로 답습해버린 겁니다. 적용해버린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 진단주의 학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능주의 학파는 오토랭크의 기능주의는 인지심리학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약 25년간 대립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대립을 종결시키는 사람이 있죠? 여기 묶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묶어버리는 사람. 바로 펄만인데 문제 해결 모델 케이스워크, 문제 해결 모델, 개별 사회사 문제 해결 모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때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 1957년입니다. 연도 이어야 돼요. 그죠? 1957년 펄만 여사가 원래 펄만 여사는 진단주의학파의 학자인데 펄만 여사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퍼서 엎어버려요. 우리 밥하면 이제 밥 뒤집잖아요. 퍼서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퍼서 엎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혼합시켰다. 즉,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논쟁을 종식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았죠? 이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그리고 나서 이후에 1960년대에 1960년대입니다. 여기 1960년대에 이 통합방법론이 등장하게 돼요. 이 제너럴리스트를 일반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일반주의. 그래서 실천론을 문제를 풀면 일반주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통합방법론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 사회복지관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도 일반주의 실천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복지관 문제에서 맞죠. 그죠? 통합방법론을 실천하는 곳으로 라는 표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제너럴리스트 일반주의고 아까 제가 1920년대부터 50년대 전문직의 분화하기 여기를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스페셜리스트를 전문가주의라고 합니다. 전문직의 분화하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지금 밀포드 웨이, 그다음에 진단주의 기능주의 논쟁, 그다음 이제 3대 방법론으로 분화된 부분. 여기 이제 방법론의 분화기에 해당되는 20년대, 50년대에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통합방법론, 이제 60년대 이후에 통합방법론이 나오게 되고, 대두되게 되고, 1970년대에 통합 모델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핑커서미난의 4체계, 컴턴과 갤러웨이의 6체계,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저메인과,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 이런 모델들이 다 통합 모델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197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05년에 카보트가 의료사회복사를 채용했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그러면 카보트가 의료사회복사를 채용한 건 1905년이거든요. 플렉스너가 비판한 건 1915년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플렉스너 비판 이후의 일을 물어본다면 카보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카보트는 그 전이니까. 이해되죠? 예. 자,
자, 먼저 이제 이렇게 전체 실천과 지금 정책과 실천의 전체 역사를 지금 이제 한번 그려봤고요. 이제는 자, 제가 이 연대별로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영국하고 미국하고 독일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나온 나라도 다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온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자, 아까 엘리베이터 비밀법 있죠? 여기 지금 정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정책론을 의미합니다. 정책의 역사에서 1601년에 개정국이 자, 엘리베이터 빈민법은요. 1601년 엘리베이터 빈민법은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하죠. 또는 공공부주의 효시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최초로 졌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 빈민법에서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책임을 지긴 했지만 1차적 책임을 진 건 아니죠. 1차적 책임은 여전히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 책임을 졌다는 건 그 개인이 책임을 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 어떻든 가족 또는 개인이 책임을 진 것이죠, 1차적인 책임은. 근데 이제 2차적인 책임으로서 국가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최초로 빈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걸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베스 빈민법. 연도는 안 이어도 돼요. 알았죠?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앞에. 동그라미는 연도는 안 이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네, 내용만.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정주법이에요. 정주법. 주거지를 정한 법. 이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이 작업장법은 나치불법 또는 작업장 테스트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1급 시험에서는. 다만, 이제 최근에 이 작업장법의 폐단으로 인해서 나온 법이다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길버트법이죠? 길버트법. 이 길버트법과 그 다음에 스피넷랜드법, 아까 스피햄 랜드법은 이 두 가지 법은 제가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고 했죠? 그죠? 얘와 얘는 어,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고 했습니다. 이게 좋은 법이었어요. 좋은 법. 그래서 이 그 길버트법은 실질적인 원해구제의 효시입니다. 원해구제 효시, 즉 원해구제 원칙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스피넷랜드법. 자, 가족수당. 오늘날 가족수당의 기반 또는 이제 최저생활보장 또는 최저임금 제도의 기반이다. 가족수 곱하기 빵 가격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부양 유지선을 정했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의 저임금을 세금으로 보충해 준 거예요. 그 선까지. 이게 바로 스피넷랜드법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공장법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아동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였다. 이 법과 그 법의 목적을 바르게 짝진 걸 고르는 문제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공장법이. 연도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연도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여기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나온 게 개정구인법 또는 신빈민법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길버트법과 스페인랜드법으로 인해서 구빈세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시키려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개정구빈법이에요. 그러니까 구빈세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법으로 다시 돌아서게 돼서 이 개정구인법을 억압정책으로의 회기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1932년 왕립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열등처벌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제도의 원칙, 또는 이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작업장은 본래 이 길버트법에서 없애버렸어요. 없앴는데 여기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원해구제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원해구제 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해구제를 금지하게 돼요. 아까 길버트법은 원해구제를 원칙으로 한 것이고, 자 원내구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작업장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잘 알다시피 이게 비례적 평등이죠. 그죠? 정책의 가치에서는 비례적 평등, 즉 공평, 형평이고, 그다음 이제 열등처우 원칙은 오늘날 생계급여에 있어서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
이 공공부조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열등처 원칙이죠. 그죠? 전국적 통일의 원칙은 균일처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얘는. 그래서 아까 엘리베이터 비밀법에서 여기서 구빈행정이 전국적인 구빈행정 구조가 수립되었다 하면 이제 엘리베이터 비밀법이에요. 전국적인 구빈행정 구조가 수립되었다. 즉, 중앙의 추밀원, 지방의 치안판사, 교구의 빈민감독관으로 이어지는 전국적 구빈행정 구조 수립. 근데 이제 거기다 통일을 붙여버리면 전국적 구빈행정 구조가 통일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인 개정구민법이 되는 거예요. 신빈민법.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던 논점으로 지주계급이 아닌 여기서부터는 이 자본가 계급을 위한 법으로 바뀌게 돼요. 자본가 계급을 위한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여기서는 일단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 연도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습니다. 순서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게 순서가 나오거나 공무원 시험도 연도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순서는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나오지는 않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로 오게 되면 여기 보면 정책론에서 자, 이게 독일 라인이잖아. 이쪽은 독일. 그죠? 독일의 엘버펠트 구빈 제도가 있어요. 이 독일의 엘버펠트 구빈 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영국의 COS예요. 예. 이 엘버펠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버펠트 시스템. 자, 이 자선조직협회 일단 연도부터, 이거 지금 빨간색 연도 외워야 돼요? 이거 뭡니까? 1869년이죠? 그죠? 어, 자, 영국이 먼저 시작되고요. 그 다음 미국으로 간 겁니다. 여기가 지금 영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미국이니까. 그리고, 자선조직 다음에 인보관 운동이에요. 항상 순서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영국의 자선조직협회가 먼저예요. 1869년. 그 다음에 미국은, 1877년이죠. 외워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예. 그 다음 이제, 인보관 운동은 영국이 1884년이죠. 1883년에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 선배님이 이제 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구 목사님이셨던 바네트 목사님이 1883년에 토인비 소천 이후 1884년 그 이듬해에 토인비호를 만드는데 건립하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인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1886년 근린조합이 이제 미국 최초의 인보관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헐하우스가 나오는데 이거 미국 겁니다. 미국 거예요. 영국 역사가 아니라 헐하우스는. 헐하우스 8, 9월이죠. 그래서 1889년 89 헐. 헌책을 판다고 팔았는데 잘못 팔아가지고 헐. 팔고 나 헐. 89 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꾸 이제 헐하우스가 미국 최초의 인부관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제가 이 독일의 엘버펠트 구빈제도가 이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에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요. 이 자선조직협회는 런던시에만 640여 개의 자선단체가 난립하게 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파편화의 문제, 즉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자선조직협회의 목적은 서비스의 조정입니다. 인보관 운동의 목적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고 이 슬럼가로 데니스 목사님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 대학 학생들하고 아예 그냥 슬럼가로 뛰어들어 버린 것이고 그래서 얘는 서비스의 직접 제공, 얘는 이제 서비스의 조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640여 개의 자선단체가 난립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중복과 그다음에 소외, 즉 누락이 발생이 되니까 이 엘버펠트 시스템을 도입해요. 이 엘버펠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소규모 구역으로 쪼개고
쪼개진 구역 내에서 구배분을 실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쪼개요. 그리고 쪼개진 구역 내에서 어, 각각 쪼개진 구역끼리 구역 내에서 이제 어, 이 구배분을 실시하니까 중복을 방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요. 그걸 도입했으니까 엘버펠트 시스템을. 물론 이제 엘버펠트 구빈제도 자체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독일에서 보면 정착의 역사에서 임의적 형태의 산재보험이 제정이 먼저 됐었어요. 물론 요거는 우리하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음, 산재보험이 어느 나라나 산재보험이 먼저 도입이 돼요. 우리나라도 5대 산의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외우죠. 자, 5대 산의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그죠? 우리나라도 산재보험이 먼저였습니다. 그죠? 산재보험,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순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일도 사실은 산재보험이 먼저 도입이 돼요. 그런데 임의적 형태의 산재보험이기 때문에 얘는 사회보험이라고 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죠? 사회보험은 강제적이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최초의 사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사회보험은 질병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팔파람 비스마르크가 쌈질을 통해서 영토 통일하고, 즉, 철제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전쟁을 벌여요. 독일에서. 그래서 영토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 통합을 위해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팔파람 비스마르크가 쌈지를 통해서 영토 통일했고, 그리고 사제를 털어서 연구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도 연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았어요. 여기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1884년, 1889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거 연도를 외우는 것보다 얘들 순서를 외워야 돼요. 질사년. 알았죠? 질병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즉, 폐질 노령연금, 지금의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폐질은 장애를 의미하니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시기에 해당되는 이제 지역사회복지에서 일본 역사가 딱 두 줄 나왔었어요. 그 한 회에 두 줄. 맞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맞는 걸로. 아셨죠? 맞는 걸로 나오는 일본 역사가 딱 이게, 우리 22년 시험 동안에 딱 그 회차에 딱 두 줄 나온 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기, 어, 일본 최초 인부관, 킹스레이 관, 간다에 설립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비중은 좀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요. 지금 영국 역사에서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가 나와버렸거든요, 이번에. 음, 그죠? 여기 1909년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 근데 제가 작년에는 여기를 동그라미로만 해놨어,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로 해놨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했었거든요, 여기가. 왜냐면, 이 영국 역사에서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는 공공부조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로 넘어가는 고개예요, 언덕.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대전환의 전장, 영국 사회의 대전환의 전장, 의견 대립의 축소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 자유당이 이제 1905년에 집권하게 되거든요. 이제 본래는 보수당이 집권했었어요. 근데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보수당에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내요. 왕립위원회를. 이 빈민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게 보고서를 이제 그 위원회가 이제 조사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까지 나오기 전에 정권이 바뀌어버려요.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총선에서 보수당이 집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이 집권하게 돼요. 근데 이 자유당은 중도 우거든요. 보수당은 극우고. 그러니까 자유당은 좀 더 진보적이죠. 그죠? 진보적인 거예요. 우리가 케인즈의 경제 이론도 중도 우거든요. 케인즈도.
근데 이제 여기 자유당이 중도 우회예요. 그래서 이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진보적인 사회개혁 입법들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자유당 정부가 집권해서 만들어진 것이 1911년 영국 최초의 사회법인 국민보안법이 제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국가가 만든 거죠. 국가가. 그죠? 국가 주도로. 어. 그래서 그걸 국가 온정주의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국가에 결속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다. 당근과 채찍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근데 이제 영국은 자유당이 집권해가지고 이 국민보험법이 제정이 되게 돼 영국 최초에. 근데 그러기 전에 1909년에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가 이제 분리된 보고서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보고서가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 위원회가 의견이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이 다수파 보고서의 주축이 바로 COS 자선조직협회의 회원들이었고 소수파 보고서는 이제 폐위원 협회의 회원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구빈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수파 보고서는 구빈법을 개혁을 통해서 존속시키자. 그러니까 구빈법의 개혁을 주장해요. 즉, 구빈법 폐지하지 말고 그냥 좀 고쳐가지고 그냥 그걸 존속시키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요. 소수파 보고서는 구빈법을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독일도 사회보험 진작에 도입했는데 우린 뭐냐. 그래서 이제 구빈법 폐지하자. 완전 해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수파 보고서. 아셨죠? 어떻든 이제 요거 이번에 이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당이 집권해가지고 만든 게 1911년 국민보험법인데, 국민보험법,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죠? 제1부 건강보험, 제2부가 실업보험이에요. 그래서 실업보험은 전 세계 최초 영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건실, 알았죠? 영국은 건실하게. 근데 이따 미국은 노실하게, 좀 약하게. 이렇게 1935년 이제 사회부장법. 여기 보면 미국인데 1935년에 사회부장법 있죠? 자, 미국의 1935년 사회부장법은 왜 제정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바로 1929년 경제대공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 자체가.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제대공황 때문에 1935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제2차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부장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이 사회부장법은 사회보험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노실로 외우면 돼. 노실하게, 좀 약하게. 여기는 이제 건실하게, 영국은. 그래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여기는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이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시고요. 영국 거 마저 보면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고 강제적 실업보험 세계 최초이고요.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노사정 3자 부담 최초 적용한 겁니다. 여기가. 자, 그다음에 미국은 아까 우리가 미국 역사에서 실천의 역사에서 카보트가 몇 년이었죠? 1905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상공회의소 자선연합회가 만들어지는 거 1913년이에요. 연도 이거 외워야 돼요. 제가 이 빨간 표시한 거 있죠? 이 연도가 시험에 순서에서 나왔든지 연도 자체를 가지고 장난쳤든지 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연도까지 암기하실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어, 미국 역사에서,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1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1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 사이에 미국 역사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1913년 상공회의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이 시기에 지역 공동모금제가 발전했다는 거. 이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미국의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전시모금기구가 만들어져요. 전쟁 치르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이 전시모금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 역사와 관련해서는 지역 공동모금제가 발전하는 촉진제가 되게 돼요. 그게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복지 기관협의회에도
공동모금의 모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 기관 협의회도.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서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사이에서 공동모금과 관련된 것들의 발전이 있었구나. 알았죠?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 행정의 역사에서 여기가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1914년에 사회사업 교과 과정에 최초로 행정이 등장합니다. 교과 과정에 최초로 행정이 등장했다.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죠? 뭐 교과 과정으로 인정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등장했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죠? 그 다음 이제 플렉스는 아까 사회사업 전문직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랬죠. 이게 1915년이죠. 리치몬드 사회진단 1917년, 실천 역사에서.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밀포드 웨이 1929년이라고 했죠. 경제 대공황, 개별 사회사업의 공통 요소 8가지를 발표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 이제 29년 이후에 기능주의 학파가 등장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이제 25년간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기능주의가 나와야지 대립이죠. 진단주의만 있어서는 대립이 안 되니까. 그죠? 기능주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대립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정책의 역사의 1935년 사회보장법 여기 다시 한번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다. 근데 노령연금은 연방직영이었고 실업보험은 주정부 운영이다. 이렇게 같이 외워놓고 이것도 논점으로 시면 나왔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좀 더 아래 연도로 가게 되면 1940년대 보면 정책의 역사에서 베버리지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연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1942년입니다. 베버리지는 복지국가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복지국가의 아버지 또는 사회복지 아버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즉 복지국가는 베버리지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제도는 사회보험, 그 다음에 보조제도가 국가부조, 즉 공공부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보험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이제 발간되고 나서 자, 1945년에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노동당의 애틀리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애틀리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제도를 그냥 만들어 버려요. 즉 기성복을 만들듯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제도를 만들어 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1935년부터 이제 75년까지 복지국가 황금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서 이 복지국가 황금기는 이 경제 성장과 복지의 성장, 이 두 마리의 토끼, 경제와 복지라고 하는 이 두 마리의 토끼가 공존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경제 성장도 막 이루어지던 시기, 그리고 복지국가도 보수당이 집권하든 또는 뭐 노동당이 집권하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복지는 확대되게 되는 이 시기. 자, 근데요, 영국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든지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에 이제 45년에 노동당의 애틀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45년에 영국의 가족수당법, 그 다음 이제 1948년에 영국의 국민부조법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법들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22회 때 맞는 문장으로 나와졌죠. 예,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으로 가족수당법과 국민부조법이 제정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맞는 문장으로. 그런데요, 여기 국민부조법은 그 이전부터 중요했었어요, 얘는. 왜냐면은 이 국민부조법에서 영국의 1948년 국민부조법에서 현행 구인법은 종식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어가지고 영국 역사에서 구인법이 종식되게 된 것은 이 국민부조법이 제정된 1948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험에 영국의 구빈법이 종식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948년 국민부조법 때문에. 아셨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 자, 행정의 역사에서 아까 1914년에 미국에서 사회사업 교과과정으로 교과과정, 아까 1914년에 사회사업 교과과정에 최초로 행정이 등장했다는 표현을 썼고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1952년에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교과과정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기는. 알았죠? 교과과정으로 인정된 거. 예. 그 다음 아까 이제 실천의 역사에서 케이스업 문제 해결 과정, 이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한 게 펄만인데 1957년이라고 했죠? 퍼서 엎어버렸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논쟁을 종결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친 거는 연도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외워야 할 것들은 제가 다 지금 빈칸 처리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별. 자, 여기 전문직의 속성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논문 누가? 그린우드예요. 그린우드. 그린우드. 사람 이름 외워야 돼요. 알았죠? 우리 시험에 플렉스너가 제시했다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어요. 이렇게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쳤으면 그 부분을 외워야 돼요. 이 그린우드가 전문직의 속성이라는 논문에서 전문직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시기 1957년에 이 시기에서 우리 사회복지를 보니까 이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우리 시험은 이 5가지가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5가지.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이권을 승인해 주는 것은 전문직의 문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죠? 마치 우리 지금 뭐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들의 이권을 승인해 주는 거 그게 그들의 문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알았죠? 하여튼 이권을 승인해 주는 것은 그래서 이론, 권위, 그 다음에 사회적 승인은 사회적 재가예요. 사회적 재가.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여기 그 전문직의 문화와 윤리 강령이 5가지 외우시고요. 이 연도는 아니어도 사람 이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빨간색이어야 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정신보건법 1959년에 제정돼요. 영국 역사죠. 네. 자,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언제죠? 1995년이죠? 그죠?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우리나라는 95니까 영국은 얘들을 바꿔요. 59입니다. 외우기 쉽죠? 우리나라가 정신보건법이 1995년이니까 영국 거는 59년. 거꾸로. 이때 정신보건법이 영국에서 제정이 되었고 이 지역사회보호가 이 법에서 법률적으로 규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알아요?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연도가 똑같아요. 또 여기 1959년 덴마크의 정신지체법. 지적장애 부모가 투쟁을 해서 만들어진 법이 1959년 덴마크의 정신지체법인데 이 법에서 정상화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포함이 되었다. 지역사회복지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일단 이게 우리 시험에서 이제 1959년 미국의 정신지체법에서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의 정신지체법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정상화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의 정신지체법. 하필이면 여기도 지금 59년, 여기도 59년입니다. 그 다음, 영국 역사에서 이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이거는 추가를 시켜 놓기는 했는데, 시험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22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0년대 초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행정 관련 논문들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60년대로 넘어왔는데, 196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0년대입니다. 여기 60년대
연대라고 했으니까 60년대 빈곤과의 전쟁. 존슨 행정부가 빈곤과 전쟁 벌인 게 1964년이에요. 근데 60년대니까 복지국가 황금기에 들어가죠? 위기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년대 지방정부 역할을 증대시켰다 하면 안 됩니다. 지방정부 역할을 증대시키는 건 복지국가 위기기 80년대예요. 80년대로 넘어와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는 지금 연방정부 역할이 증대되던 시기입니다. 60년대.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는 60년대가 사회복지행정 발달의 정체기에 해당돼요. 정체기. 여기가 정체기. 여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60년대 미국 사회복지행정 역사 중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시작이 됐다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이 내용. 다시 한번 이제 64년에 빈곤과의 전쟁 선포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1965년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사회보장법에 추가됩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사회보장법 언제 제정됐죠? 193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1935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요. 이제 65년에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추가가 돼요. 아셨죠? 메디케어는 이제 의료보험으로 번역하고 메디케이드는 의료보호로 번역을 하는데 메디케어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미국은 노실이잖아요. 그죠?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인데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는 의료보호로서 극빈, 극빈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의료보험은 아니에요. 의료보험이라 번역은 했지만 어떻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우리 시험에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될 때 추가가 됐다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게. 지문에 이미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1965년에,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추가가 된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행정의 역사는 1960년대가 정책에 해당되는데,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오히려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기예요. 자,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본 모형. 우리 세 가지 알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개혁 모델, 그리고 사회 행동 모델. 이걸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모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기본 모형을 제시한 것이 로스만이 1967년이에요. 연도는 안 외워도 됩니다. 연도는 안 외워도 되지만 60년대 이 모형이 제시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1960년대를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사회사업 전문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행정의 역사에서는 정책이었죠. 그죠? 근데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60년대 이제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보게 되면 시범 보고서죠, 맨 처음. 시범 보고서. 영국 역사입니다, 여기는. 자,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 강의 끝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또 암기할 것들은 암기를 해 보세요. 자, 이 시범보고서 연도는 안 외워도 돼요. 60년대다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영국 역사에서. 봄! 봄에 씨앗 뿌린다. 봄! 그러니까, 새싹이 나면, 여기 씨는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새싹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세탁이 날 거니까 이게 6이잖아요, 6. 그죠? 시봄, 60년대. 봄의 씨앗, 시봄, 이렇게. 근데 이 보고서의 내용까지 알아야 돼요. 사회 서비스 부설 창설.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 부설을 창설을 해서 대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고 했던 걸, 어, 예, 조정하려고 했었고요. 즉, 대인 서비스의 효율적 조정을 도모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협력, 죄송합니다. 사회 서비스 협력과 통합을 제안한 겁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 알았죠? 이 보고서의 내용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1970년대로 와보면, 아까 시범 보고서 했잖아요. 시범 보고서 다음에 하트 보고서. 이건 이제 하버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영국 역사입니다. 이것도 71년 정확하게 아니어도 돼요. 이 70년대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럭키 세븐이잖아요. 70년대면. 그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트가 두근두근. 하버트 보고서, 하트 보고서. 1970년.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영국은 이제 1979년에 대처 수상이 집권을 해요.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영국의 복지국가 위기기에 들어가요. 우리가 복지국가 위기기 신자유주의 핵심적인 정보 두 개인데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그래서 우리가 대처리즘, 그다음에 여기 레이거노믹스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복지국가 위기기. 그래서 미국 역사는 1980년대가 복지국가 위기기 영국도 마찬가지, 뭐 79년이면 이제 80년대 북쪽과 유기기 이렇게 아예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80년대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보고서, 영국 거 80년대 팔클레이 보고서, 그래서 마클레이 보고서요. 마클레이 보고서 또는 팔클레이 보고서. 아셨죠? 아까 이제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비공식 보호 서비스는 그대로 있고 지금 공식 보호 서비스 파트너 추가시키면 되죠? 여기는 비공식, 여기는 비공식에다가 공식 보호까지 플러스 파트너.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 또 80년대 바클레이 팔클레이 다음에 나온 게 그리피스예요. 그리피스 보고서. 대처정부 복지국가 위기기. 즉 복지 다원주의.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보고서의 핵심은 복지 다원주의가 핵심입니다. 복지 공급 주체 다원화. 그죠? 어, 그래서 복지 주체를 다원화하자. 그리고 이제 케어 매니지먼트 사례 관리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지만 영국은 이제 이 케이스 대신에 케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케어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걸 그냥 번역할 때 사례 관리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보호 관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례 관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케어 매니지먼트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호 권한과 재정, 지방 정부로 이양, 지방 분권화잖아요. 우리가 신자유주의 핵심 기준 세 가지. 다원화, 즉 복지 다원주의. 그게 곧 민영화죠. 그 다음에 지방화. 그게 지방 분권화, 즉 분권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시장화. 시장화가 뭐예요? 영리화. 그죠? 이 세 가지가 그 북쪽과 이익이 신자유주의 정부의 핵심 기조 세 가지예요. 정책 기조 세 가지. 그래서 여기 지방 정부로 이양하자고 하는 거죠. 지방 분권화니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지방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 역할이 아니라 심지어는 구매자 역할이에요. 이 공급자와 구매자는 아주 중요한데 공급자가 아니라 구매자라고 해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해요. 그리고 지방정부는 자신들이 공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매자로의 역할, 지금 민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이걸 공급자 역할이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이거 아주 중요한데, 제가 여기 지금 음영 표시했는데, 이 박스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거 연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 국민보건서비스 이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지역사회보호법이 중요해요. 지역사회보호법. 1990년 영국의 지역사회보호법 제정 공포 연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았죠?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험에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시험에 안 나왔으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역사로 보게 되면 1970년대가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행정의 역사에서 최초로 전문학술지가 만들어진 건 197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건 정부 등장했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여기. 그죠? 이 뒤로는.
80년대 이후. 그리고 이제 정책의 역사에서 1996년 복지개혁법인데요. 이게 클린턴 정부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복지개혁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이 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 이 근로연계복지거든요. 여기가. 근로연계복지예요. 그래서 이제 1996년에 AFDC가 폐지되고 1997년에 이게 탄프로 바뀌거든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작년에도 이거. 작년 자료 가지고 있으면 작년 파일 봐보세요. 요거 그대로 되어 있어요. 요거. 그런데 이번 22회 때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죠? 이 탄프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이번에? 이거 보세요. 22회 때 기출지문. 미국의 빈곤가족 한시 지원 탄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묘보 아동 가족 부조 AFDC와 병행하였다. 병행. X. 병행이 아니라 AFDC 폐지하고 나온 것이 탄프예요. 나왔잖아요. 그죠? 나온 거예요. 그다음 이제 16회 때 여기 복지개혁법이 이게 등장했는데요. 복지개혁이. 여기 1990년대 복지개혁. 그죠? 90년대 맞죠? 96년이니까. 복지개혁은 맞았는데,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화 활동은 1970년대. 그죠? 이렇게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 거가 또 하나가 나온 것이 여기 1990년대. 일본 지역복지개혁 수립이 법제화되었다.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어, 근데 얘들은 그냥 들러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만 이제 나왔으니까 그냥 좀 기억하고 싶으면 이 두 줄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정책 역사에서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문제가 출제가 몇 차례 되었거든요. 근데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에는요, 위기의 원인에, 어, 여기 냉전 시대가 종식, 냉전 시의 종식이 나왔거든요. 원인이 될 수 없죠. 왜냐면 복지국가 위기기는 1970년대 중반 이후가 복지국가 위기기거든요. 그럼 뭔가 원인이 되려면 시기적으로 앞서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80년대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원인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문제에서 보기 등장에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정리한 것 외에 없어요. 즉, 시험에 나온 거, 22년간 시험에 나온 건 여기서 싹 정리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도는 제가 지금 여기 박스 처리했거나 지금 빨간색 표시했잖아요. 지금 해드린 부분. 이런 것들은 연도 외우시고 아까 구체적인 연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60년대다, 70년대다, 80년대다 이렇게만 알아도 되고 했던 것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강의는 이번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잡다편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마침 또 요구하신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이 잡다편 강의를 좀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던 공부 그대로 하시고요. 나중에 이 제가 또 이 강의 준비 또 잡다편으로 해서 강의 또 준비하게 되면 공부했던 것도 한번 정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암기도 하는 그 계기로 이렇게 자료로 또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법률 개정 특강이 우리 시험 보는 그 주에 월요일에 우리는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 월요일에 녹화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녹화되면 월요일 날 공개가 되거나 화요일 날 공개가 될 거거든요. 법률 개정 특강은 프라임 법학원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유튜브에는 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으로 그 법령 개정 특강 확인하시고 길게 강의 진행하지 않거든요. 내 시험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법률 개정사항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몇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 22회 시험 대비해가지고 법령 특강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그의 시험에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법령 특강도 비록 어떻든 짧은 강의로 진행이 되니까 그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라임 법학원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카페 밴드 제 유튜브 채널 거기에 강의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 공지할 거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마치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 또 응원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파이팅!